자, 이번엔 2회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제 그 시도 소속 공무원과 이제 인사교류가 될 수 있죠. 그럴 때요, 임용 예정 계급이 인사교류 당시 그 사람의 계급보다 만약에 상위 계급이다, 이제 높은 계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본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소방청장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 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해당 시도로 전입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 3번,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 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를 보내서 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인사교류 계획 수립 시에는. 자, 4번. 소방인력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인사교류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 제한권자가 누구라고요? 소방청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청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다음과 같이 처분 사유를 달리하여 2회가 있을 때 두 처분을 모두 말소. 두 처분이 모두 말소가 되는 건 이제 그 직위해제 처분은요, 여러분 2년이 지나면 말소되죠. 2년. 그러면 두 번 했으니까 4년이죠. 예, 4년. 그래서 최초의 그 직위해제라는 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 복직된 날짜가 중요해요. 2023년 7월 15일자로 한번 복직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4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15일자.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사복 착용이니까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소방사범을 단속 근무할 때 이런 거 주의죠. 소방사범 단속 근무 시에 사복 착용 가능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회 행사에 참석할 때 맞습니다. 이 화재 안전조사 등 대민 활동을 할 때는 화재 안전조사, 옛날에 그 특별조사, 소방 특별조사,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화재 안전조사. 화재 안전조사는 근무복을 입어야 돼요. 근무복. 그리고 대회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이때도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기동장, 특히 이제 기동장을 입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특별승진 유형 가운데 당해 계급에서 근무 기간이 최저 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 아까 제가 1회 모의고사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특별승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의 승진 최저 소요 연수의 3분의 2 이상을 경과해야만 일단 특별승진할 수 있는데요. 그 예외가 있죠. 예,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뭐냐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예외가 뭐라고요? 순직하신 분들, 그리고 2계급 특진자, 그리고 20년, 장기 20년 근속자. 제가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까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 요거 빠뜨렸네. 예, 요건 당연히 이제 순직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순직자, 요게 1계급 특진자로서의 순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2계급, 요때도 이제 순직하신 분들 있죠, 또. 그러면, 자, 4번의 기여.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도, 요 분들은 이제 그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필요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나머지 창안 등급 동상 이상 받은 자라든지, 그리고 교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소방교육 발전의 현장 공헌, 그리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며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사람, 사망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자, 5번 문제. 이제 별도 정원. 자, 1번 보시면 별도 정원.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내일 때
1년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수를 보내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별도 정원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배치한다는 거죠. 2번,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서 1년 이상 파견할 때 해당되고요. 그리고 3번은 시도지사가 그 훈련기관이 6개월 이상인 국외 위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에 따라 결혼 보충이 필요할 때. 네. 그리고 4번은 그 8세 이상 또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때 이제 3개월 이상 휴직할 때 이렇게 봤습니다. 그 1년 이상 파견일 때 별도 정원 인정된 사유는 제가 해설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1년 이상 파견 사유. 그래서 보십시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필요할 때, 그리고 업무 폭조로 인해서 행정지원 파견 나갈 때, 그리고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교수 요원으로 선발됐을 때,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할 때 등등. 이때는 이제 1년 이상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고충심사 절차. 6번에 1번.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일이고요. 그리고 2번. 이제 그 고충심사위원회에 이제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그 청구서 부본, 즉 복사본을 그 관계기관장이나 처분청한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검토하시라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14일 이내에 그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 이거 뭐 다 암기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3번. 고충심사위원회는 5일, 3일은 너무 좀 짧죠. 5일 전까지는 그 청구인하고 처분청에다가 심사 일심이 장소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입니다. 그리고 4번.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시정을 요구받은 처분청이 이제 뭔가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느냐? 30일 이내. 요거하고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징계할 때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하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입니다. 60일 플러스 30일 이제 연장 가능하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고충심사잖아요. 고충심사. 고충심사는 여러분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고충을 빨리 덜어줘야죠. 이거 자꾸 시간 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0일입니다. 30일. 60일이 아니에요. 30일. 네. 7번 문제. 승진 대상자 명부의 작성 후 얘를 조정해야 되는 사유. 그동안의 법령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 대상자 명부를 이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네, 이번에 좀 싹 바꿨습니다. 싹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7번에 1번. 경력평정 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아니에요. 요거는 교육훈련 성적 평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력평정하고 교육훈련 평정 있죠? 요거 교육훈련 성적 평정. 한 후에 평정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재조정합니다. 2번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할 거나 소멸했을 때.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만약에 발생하면, 여러분,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소멸하면 승진 대상자 명부에 추가하는 거죠. 추가. 그리고 3번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됐을 때 조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퇴직자가 있을 때 조정합니다. 기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8번.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이게 형벌 조항이 우리 소방공무원법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밖에 나올 게 없죠? 이거밖에.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렇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금고는 이제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 시키지 않는 게 금고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거 벌금형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주 엄하게. 이 정도 되면 벌금형이 없다는 거 아주 그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형이에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신임 교육과정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의무 훈련을,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도 있고, 혹시 그러니까 신임 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교육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 비용 투입했더니 이 사람이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는 그 소요 경비의 일정 부분을 이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식이 있으니까 좀 외워두셨다가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오면 풀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훈련을 도중에 포기했다. 포기하면은 2분의 1을 일단 반납해야 돼요. 중도 포기하면 2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해당 기간, 복무 의무를 또 이행하지 않았네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복무 기간은 5개월이고, 복무 기간은 원래, 복무 기간은 이제 5개월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근무는 실제 근무한 건 1개월만 근무했대.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중도에 포기했고. 그런데 이제 소요 경비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니까 일단 포기는 뭐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확정. 50만 원 이제 반납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가 50만 원이 남았죠.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50만 원은 이제 이거 의무 복무 기간 중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야죠. 요거 계산하면 안 돼. 요게 이제 4개월이죠. 이 4개월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5개월 중에 4개월을 안 했죠. 5개월 중에 4개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50만 원에 5분의 4는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40만 원 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90만 원. 9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 정답이 90만 원입니다. 자, 10번 문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을 통해서 임명될 수 있는 계급. 자, 외국어 능통자를 경채로 임명할 때는 소방위 이하로 임명합니다. 소방위. 의용소방대원도 할 수 있죠. 소방사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 교육을 받은 박사학위죠. 박사학위는 소방경 이하예요. 석사는 소방위 이하고.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박사는 소방경 이하. 박사가 요즘 이렇게 외우세요. 박사가 요즘 얼마나 천지에 널려 있는데 박사가. 근데 이제 소방영으로까지 그 임명을 하면 좀 너무 높은 계급 아니에요? 이 소방영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소방경이야. 소방경이합니다. 임용 예정 직무에 관련된 의사 자격, 의사도 소방령이야. 의사는 또 소방령이합니다. 소방령. 11번 문제입니다. 자, 승진심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요. 그 승진심사할 때 승진심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많죠? 여러분 해설지에 보세요. 네. 이런 자료도 쭉 들어가고 이게 근무성적 평정표는 없어요. 이거 예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표는 승진심사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 근무성적 평정이 그 반영이 돼가지고 다른 자료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미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12번 문제.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의 자격 상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 후보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해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해설 일단 보시면 그 임용 또는 임용 제청에 응하지 않았어. 그리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았거나 교육훈련 과정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질병이나 병역, 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조심하세요. 외의 사유죠. 외. 그러니까 교육훈련기관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는데 퇴교 처분 사유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격상실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렸거나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봐줘야죠. 이제 그런 사정 외의 사유로 뭐 퇴교 처분을 받은 건 퇴교 처분. 아주 그 교육훈련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거나
교육훈련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퇴교 처분받았을 때는 자격도 상실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소방공무원 중징계 받았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중징계. 그리고 경징계는 또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자격상실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중징계 받거나 아니면 경징계는 2회 이상. 다시 보면 12번에 그래서 1번.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이건 있었죠. 2번.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번 이상. 3번.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이 걸렸다는 사유만으로 자격 상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요. 자격 상실 사유는 아니고 임용 유예 사유예요. 네. 임용을 잠시 이제 뒤로 미룰 수는 있죠. 큰 병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교육훈련 도중 질병, 병역, 본무 등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 있습니다. 자, 13번. 소방공무원 갑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처분일로부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직 처분이 종료된 날이 아니라 정직 처분일로부터 몇 개월 동안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승진 임용 제한은 18, 12, 6 이렇게 돼 있죠. 예, 숫자가. 그래서 정직, 강등, 강등이 이쪽에 있는데, 강등, 그다음에 감봉, 견체. 그러면 이게 승진 임용이 제한되는데 6개월 합산하는 경우가 있죠. 6개월 합산. 그래서 이거 소극 행정이나 소극 행정, 그리고 뭐예요? 성 관련 범죄자들 있잖아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 관련. 그리고 음주 측정, 음주 측정, 이제 불응. 요거는 6개월을 합산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사람은 지금 정직 3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갑이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이니까. 정직 처분 일자로부터 3개월이 또 흐르죠. 정직 처분 그러니까 일단 정직이니까 18이죠. 예, 18에다가 얘가 지금 음주 측정 불응이니까 6개월을 더해야 되고 조심할 거는 여기다가 3을 더해야 되죠. 예,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 처분 일자로부터라고 했으니까. 예, 3개월. 그럼 24, 27입니다. 27. 만약에 정직 처분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다. 그러면 3을 빼야 돼요, 또. 14번 문제. 자, 공무원 휴직 사유가 있는데요. 휴직 사유 중에 임기제 소방공무원이죠. 임기제 소방공무원은 3가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다고 해서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임기제는 좀 서러워요. 그 3가지인데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이거 해당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군대 갈 때, 병역복무. 요 3가지예요. 그 밖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야,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해외 유학 간다고 휴직 신청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만두라고죠. 그래서 이게 법령도 그 경우는 이제 휴직 사유를 인정 안 해줍니다. 그만두면 돼요. 유학 가고 싶으면. 근데 박스 안에 있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제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지 않나요? 부모나 부모, 배우자, 손자녀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일단. 네, 15번 문제. 근속승진. 자, 근속승진. 근속승진 기간은요,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하죠. 맞고 2번. 그 근속승진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2번은 그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 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이는 소방공무원. 이거는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1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3번.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속승진 기간이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할 수 있습니다. 5일 전부터. 그리고 4번. 아마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할 때 심사를 연 2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2회. 1회가 아니라 2회입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읽어보니까
그 소방경 이하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아무튼 소방 공무원들의 그 승진 기회를 좀 넓히자 해가지고 연 2회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인원수 있죠? 근속 승진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되 해당 기관의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분의 40은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이에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자, 16번. 15 임용 옳지 않은 거. 소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15로 임용하고, 맞죠? 네.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소방위 이상은 1년간입니다. 1년간 15로 임용합니다. 그런데요,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된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15기간이 끝나는 날은 그냥 끝나는 날로 의미가 있고, 그때 이제 뭐 축하주 한잔하고, 정식으로 이제 임명되는 거.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것보다 그 다음 날이,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딱 임명장을 받는 거지.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자, 2번. 15 임용 예정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15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15 임용 기간은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훈련. 15 임용 기간 동안에 교육훈련 기관에 들어가서 막 교육받잖아요. 네, 그때도 15 기간 그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도 15예요. 3번. 징계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 임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 기간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임용 기간이 그만큼 연장이 됩니다. 4번. 그럼 15 기간 동안에 돈은 얼마를 받을까요? 월급은 얼마를 받을까요? 그 교육훈련 기간에는요, 세 번째죠. 임용 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입니다. 1호봉의 80%를 받습니다. 자, 17번. 소방관서장. 소방관서장에 관한 보직관리 원칙에 대한 규정도 이번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구가 약간 좀 바뀌긴 했어요. 원칙과 예외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해서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됩니다. 3회 이상. 그러니까 최대 2회까지죠. 3회 이상.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사람을 이제 합해서 소방관서장이라고 부르는데, 소방관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됩니다. 2년 이상. 다만 또, 이제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제외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전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2, 1. 18번 문제. 2년간 위탁교육 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몇 년 이내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위탁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는 교관으로 근무하던가 아니면 그 교육훈련 받은 내용과 관련된 직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데 요거는 이제 위탁교육훈련 기간의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위탁교육훈련 기간을, 위탁교육훈련을 만약에 1년 이상 받으면 이제 3년 동안에는 그러한 직위에 있어야 됩니다. 3년.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2년간 받았으니까 1년 이상 받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에는 그 교육훈련기관 교관으로 있거나 아니면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있어야 됩니다. 3년. 자, 19번 문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응시 자격, 신규 채용할 때. 1번. 임용권자는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장 이하. 그래서 일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보통 면허 취득의 응시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갖추도록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는 소방사하고 소방간부 후보생하고 소방사인 경우는 요거 대형면허, 보통면허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체예요. 경력경제 채용시험에서 소방장 이하일 때는 또 역시 이런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 있습니다. 2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있죠. 그래서 자격정지형 이런 형벌이 있어요.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그러면은 이 비단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으로도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3번. 3번은 뭐냐면 이제 저거죠. 응시 연령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소방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근무 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이제 경력 경쟁으로 뽑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무 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있죠. 이거는 없습니다. 연령 제한. 자, 4번. 시험 실시기관장은 원활한 결혼 보충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 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 이제 징계 문제인데요.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죠. 맞는데 요거 옛날 규정이에요. 옛날에는 그 강등도 1개월 내지 3개월가 있는데 강등은 무조건 3개월입니다. 이제 무조건 3개월간 직무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전액 삭감합니다. 틀렸고요. 2번. 요거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한 거죠. 5년 꼭 아시고. 퇴직급여도 이렇게 좀 감해집니다. 2분의 1 또는 4분의 1. 3번. 징계위원회는 이제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죠. 그 사람이 횡령한 액수의 뭐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했다. 그리고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이미 납부했어. 그럴 때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과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면해주라는 거야. 감면이라는 건 이게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죠?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이제 벌금형 같은 걸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이미 냈잖아요. 냈기 때문에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상황을 봐가지고 감경 꼭 면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깎아주거나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징계에 따른 승진 임용과 승급 제한에 있어서는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하는 거죠. 끝난 날로부터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됩니다. 21번. 공무원 갑이 소방활동 중 부상을 입어 40일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호봉이 270만 원이라면 특별 위로금 얼마인가? 지금 여기 계산식이 있는데요.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의 식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6개월이 넘었을 때는 특별 위로금 액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상은 조금 이제 체감 형식으로 이제 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식을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내면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첫 번째 요거 180일을 해가지고 기준 연봉 이 사람의 기준 연봉이 기준 호봉 270만 원 곱하기 1.5입니다. 1.5 곱하기 미출근 일수 40일간 출근 안 했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게 1.5니까 1.5 곱하기 1.5 곱하기 40 1.5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40 그러면 2, 4, 4, 10, 30, 34, 90만 원이네. 설마 이거 계산 잘 하시죠? 여러분 여담인데 저기 국회 사무처 시험 같은 데 보면 거기 공무원 뽑는 시험인데 국회 뽑으면 막 이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계산해 보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A, B, C, D를 계산한 다음에 A 더하기 A 곱하기 C 더하기 D, E 곱하기
F. 그래서 요 숫자를 찾으셔. 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게 계산이 빨리 안 되면은 또 요 밑에는 요거 다 찾아놓고도 이거 정답을 못 맞추게 돼요. 자, 22번입니다. 22번. 승진 수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는 기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징계 처분 받거나 뭐 직위해제 받거나 그러면 승진 수요 최저연수에서 제외가 되죠. 근데 이제 포함시키는 22번에 1번. 휴직을 받았을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상 질병이죠. 그래서 휴직 기간을 100% 계산해 줍니다. 국외 유학을 하게 돼서 휴직할 때 요거는요 50% 기억하시고요. 50%만 산정해 주고 3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소되면 기소해제 처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됐어. 그럼 이거 잘못된 직위해제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살려줘야지. 그 직위해제 기간 전체. 4번 조심해야 되는데 보세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해서 이제 직위해제 처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 경우도 그러면 전체 직위해제를 전부 다 다시 산정해줘야 되냐? 불기소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불기소 이 검사가 불기소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전혀 없느냐 그가 아니에요. 불기소하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불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요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령에 보면은 요건이 복잡해요. 그 해설을 정리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를 받았다 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다 산입 안 해주고요. 별도로 뭐냐면 이게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취지를 아시고 한번 해설을 읽어보세요. 23번. 다음에 가점 평정 가운데 배점이 가장 큰 것. 이건 뭐 좀 치사한 문제 같지만 작년에도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가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24번. 자, 징계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비위로서 그러니까 경과실이라는 거죠. 징계 등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자, 표현법 아니하도록 규정. 그럼 징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징계하지 말라는 거야. 좀 봐주고 싶을 때는 이제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요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요게 일단 2번, 3번, 4번은 맞아요. 요거 2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2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 처리 기일 절차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막 법령에 들어가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집어넣습니다. 아예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설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3번.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때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3번.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집행하는 거. 적극적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제 징계를 면책 안 해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징계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몸을 사리는 소극적 행정을 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부하 직원들이 제가 그래도 사무관이었거든요. 사무관이 뭐 부하 직원들 보면 막 몸을 살리는 애들이 많어.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계장님. 막 그래가지고 못하고 내가 부하 직원들이 못한다면 내가 막 밀어붙이기 참 곤란해. 그래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상급기관에서 막 감사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돈만 안 받으면 되긴 하는데, 돈만 안 받으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돈 안 받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규정을 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근데요, 보면 24번에 1번이 정답인데, 중점 관리 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돼요. 직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는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면 또 안 되죠, 원래. 근데 이제 공무원의 품위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요점에 봐주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재량행위로 돼 있어요. 관련법이 재량. 그래서 이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할 수 있어요. 25번.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 교육훈련 성적 평정은 연 2회 하고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2번. 교육훈련 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누구라고요? 그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담당자. 인사담당 공무원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그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소방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 있죠. 요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소방정책관리자 교육 성적은 이제 10점입니다. 1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면 소방정이 있고 그 기타 밑에 있죠. 밑에 계신 분들 근평하고 근평, 경력평정, 그리고 교육훈련평정. 이게 전부 100점 만점이고, 일단 100점 만점이고, 근평이 60점. 그리고 경력평정이, 요게 30점, 이분이 30점, 이분이 25점. 이렇게 되면 100점을 채워보세요. 100점이 되려면, 요게 10점이 돼야 되고, 15점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정에 계신 분의 그 교육훈련 성적은 10점인데, 10점이 바로 이게 뭐라고요? 명칭이? 바뀐 명칭이?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성적. 네, 소방정책 관리자 교육 10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한 4개씩 다 들어가죠. 교육 성적 3점, 체력 검정 5점, 이런 거. 그래서 25번은 3번, 25번에 4번은 체력관리기관장은요, 소방감이에요. 그렇죠? 소방감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체력검정을 실시합니다. 소방감. 다만 이제 소방중감 이상, 높으신 분들 소방중감 이상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체력검정 실시합니다. 소방감 이하입니다. 소방감 이하. 자, 이렇게 해서 2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동영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쉬웠죠? 두 번째 시간도 쉬울 겁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법상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법뿐만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까지 다 이제 아우러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자, 화재 예방 조치 시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 기간, 그리고 이제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필요한 사항, 옳지 않은 거. 자, 관서장은 옮긴 물건, 이제 옮긴 물건이라고 하고요. 자, 보관하는 경우 그날부터, 그러니까 옮긴 날로부터죠. 그래서 14일 동안 청 본부 서에다가, 즉 이런 걸 이제 관서라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이제 공고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 기간은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에, 그죠? 종료일이 아니라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으로 이제 보관 기간을 이제 재설정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 물건을 매각하면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조치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국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아까 그 1회에 1번 문제처럼 이와 같이 1, 2, 3이 전부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왜 틀렸냐? 자, 시도지사는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이를 보상한다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보상한 게 아니라 그죠? 관서장이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이제 찾아가시는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아까 그 1회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과 좀 비슷한 건데, 그거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준하는 지역이었고요. 이번에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물어보는데, 그거 해당하지 않는 거. 10개 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목조 건물이 밀집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단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 전에 이미 시행이 되는 거라, 포함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다 맞는데, 제2조 8호죠. 8호. 8의 2가 아니라, 8호에 따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죠? 그냥 산업단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마트 그린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산업단지 이렇게 돼야지 스마트 그린 이런 자 들어가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번이 3번이 답이죠. 2번에 3번. 나머지 지역은 이제 그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그다음에 시장 지역,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다음에 그죠. 관서장이, 지정이 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대상들이 있으니까요. 잘 정리도 해 주시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화재 예방법 시행령상 특수가물 저장 취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통 이제 특수가물은, 어떻게, 품명별로 쌓아서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쌓아서 저장할 때, 보통 이제 그 높이는 기본적으로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가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방호범위 안에서. 그러면 쌓는 높이는 15m 이내, 바닥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내, 200제곱미터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목탄의 경우가, 그죠, 3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비가 없다. 기타 나머지 설비는, 나머지 지역이다 그러면 쌓는 높이는 10m 이내,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 석탄, 목탄은 200제곱미터 이내. 근데 대신 발전용이다 그러면 뭐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쌓아서 저장하는데 실외에 쌓을 때, 실외에 쌓을 때는 인접한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이런 건축물로부터 최소 6m 이상은 떨어지는데, 이때 쌓는 부분과 그 도로 아니면 인접 건물과 그 사이에 이제 격벽이 있는데 쌓는 부분의 높이보다 0.9m 높게 이런 식으로 내화 구조의 벽체를 설치하면 벽체 설치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6m 이상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맞는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실내에 쌓아서 저장할 때는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면서, 자, 난연이 아니라 불연이죠. 불연입니다. 불연. 불연 재료로 해야 되고요. 다른 종류의 특수가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에는 1.2m나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 그러니까 1.2m로 할 건지 아니면 쌓는 높이의 2분의 1로 할 건지 두 개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되고, 실외에서 할 때는 3m 내지는 쌓는 높이, 그러니까 3m로 할 거냐 쌓는 높이만큼 떨어뜨릴 거냐, 요거 중에서 큰 것으로 이격해라 이렇게 돼 있죠. 다 맞는데 3번에 난연재료가 아니라 이제 불연재료, 요런 이제 요 단어 하나가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잘 꼼꼼하게 이제 보시라는 거고. 자, 4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옳은 거. 자,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화활동이 가능한 아파트 중 세대수가 150세대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서 조건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원래 아파트 중에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있어야 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1번이 맞고요. 2번을 왜 틀렸느냐? 이건 전부 다 방행일은 맞아요.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 구역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구역의 노면표지 외곽선에 빗금무늬를 이렇게 칠하는데 이 빗금무늬는 황색이죠. 그리고 빗금의 두께가 50이 아니라 30이고요. 그리고 그 간격, 간격이 30이 아니라 50이죠. 두 개의 숫자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자동차, 3층인 기숙사에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숙사는 3층 이상부터니까요. 3층인 그랬으니까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으로 맞는 건 이제 1번이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 기준인데 그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제외할 수 있다. 이 제외 사항을 좀 하나 기억을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네, 5번 소방 안전교사 시험 응시 자격 가능한 사람 모두 거시랍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딱 보시면 기준이 아니라 몇 년인 이런 이제 경력이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만 취득하면 되는데 교원의 자격 취득하고 2년의 경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 안전교육사 시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국가기술 자격 분야의 직무 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소방설비 산업기사 우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5년간 종사를 했대요. 그럼 당연히 시험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몇 년간? 3년간. 그러니까 2급, 그러면 산업기사랑 같은 레벨로 보시고 1년이 아니라 기준이 3년 이상이니까 1년간 종사한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일단 디귿이 틀렸으니까요. 디귿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일단 이제 1번과 3번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요. 자, 기억은 맞았는데 여긴 기억이 없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2번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시면 빠르죠.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이제 기억이 맞았으니까 기억이 없는 거는 3번, 4번 여기서 일단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니은 맞았으니까 1, 2번 맞았고 자, 디귿이 틀렸으니까 여기서 디귿을 탈락시키면 그러죠. 바로 2번이 이제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확인해 보면 자, 우리 국가기술 자격의 위험물 직무 분야 중 기능장이에요. 자, 위험물 기능장은 그냥 위험물 기능장 자격만 취득하면 바로 시험 볼 수가 있죠. 근데 1년 6개월의 경력이 있으니까요. 이분은 이제 당연히 시험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기준이 1년 이상이죠. 근데 6개월이면 1년에 못 미치니까 이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기본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자, 다른 거. 자,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좀 다른 거 찾으라는 건데요. 자, 일단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방해했다. 이러면 과태료가 보통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 결과, 조치면, 이게 사실 기본법에는 이제 이런 건 없죠. 근데 사라졌는데, 일단, 요거는, 200만원 과태료였어요. 옛날에 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의 출입, 이렇게 함부로, 요것도 200 과태료. 자, 그 다음에 화재 조사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고 등등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옛날에 이제, 200 과태료인데, 일단 여기서는,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요거나 화재 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법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법인데, 예,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법에 가도 다 200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 이런 데 가서 화재 안전조사, 이런 데에, 이런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이것도 다 200 과태료 이렇게 되니까. 자, 7번. 자, 우리 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거죠. 지급 절차 및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관 또는 소방대에 적법한 소방활동, 소방 업무 또는 소방활동을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통 이게 청구서 같은 경우는 행안부령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손실 내용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청장 또는 시도의사, 청장 등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청장 또는 시도의사는 손실보상 심의를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자,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이제 결정해요. 결정일은 60일이고요.
그다음에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안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아니라 30일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그죠? 7번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잘렸는데 자 올릴게요. 자,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무작정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기본법상 괄호 안에 알맞은 사람을 찾으라는데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자 여기 포인트죠. 시도에 있는 소방력만으로는 그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이게 소방력 동원이니까요. 소방력 동원 명령은 청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청장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확인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우리 공무원이 기본법에서 자, 소방활동, 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민형사상 우리 여기 그 소송을 또 수행할 때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는데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으니까 답이 2번이죠. 자, 시도지사. 딱 보면 아시겠지만 청본서가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느닷없이 시도지사가 있으니까요. 여기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10번 자, 우리 이제 소방청 본서장이 소방 업무를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교육 훈련은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교육 훈련 주기는 2주가 아니라 3주가 아니라 2주 이상.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주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읽어보이죠. 화재 종류는 그러니까 훈련의 종류는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 훈련, 인명대피 현장지 다 맞는 거고요. 자, 현장지 훈련은 위경령정을 대상으로 한다. 맞았네요. 자, 나머지 2번도 법령이 정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2번 말고. 자, 1번이 이제 3주가 아니라 2주로 수정을 좀 하셔야 되고. 자, 11번은 소방시설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으로 이제 옳은 거. 자, 이제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은 이제 말 안 하면 연면적 400, 그 다음에 뭐 학교는 100, 뭐 노유자 수련은 뭐 200 그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하층, 무짝층 나오면 그죠 바닥 면적 150, 공연장은 100 이런 게 이제 기억은 일단 맞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 보기상에서 기억이 맞아 보기가요. 1번에 기억 니은,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억 니은이니까 자, 기억 니은은 일단 다 맞았다고 보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디귿이 맞았냐 틀렸냐 가지고 디귿이 틀렸으면 이제 기억 니은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2, 3, 4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디귿이 틀렸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제 1번. 아무리 리을이 맞아도 디귿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디귿. 자, 여기 보시면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원인데 의원 입원실 있는 것에 한해서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그죠?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위험물 저장 처리설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시설 가운데 풍력발전소하고 전기 저장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얘도 대상이니까 맞는 거죠. 자, 네, 공장 창고로서 자, 요것도 요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거. 자,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하는 거. 요것도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억니은 디귿 리을 4개 다 맞았습니다. 자, 근데 요건 없죠. 미음.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이제 옥내 작업장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그래서 따라서 해당 사항 안 되니까 3번이 이제 답이다. 이렇게 답을 잘 찾아가셔야 되고.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도 이 숫자 위주로 나오는 애들 좀 잘 보세요. 뭐 6층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우리 소방시설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상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강화된 거 그러면 이제 특례 조항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 가운데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 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뭐 사항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화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 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이렇게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런 설비들을 설치해야 될 기존 대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 대상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설치 대상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특례 사항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우리 소방 시설 가운데 화재 안전 기준이나 대통령령이 이제 달라진 것, 변경된 것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2조 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여러 개의 소방시설 가운데 특히 이제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탐, 통감, 유도등, 연소방지 이런 게 바뀌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시설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라, 이제 적용해라 이런 말이고. 자, 마찬가지 전력통신용, 통신사업용 지하구 역시도 요 공동구에 설치되는 소방시설하고 소방시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번에 여기 자탐이 맞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자속이 틀린 겁니다. 여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고.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설치되는 설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라든가 자탐이라든가 단독경보감지 이런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바뀌면 바로 적용해야 되는 이제 특례조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의료 마찬가지 스프링, 간이, 자탐, 자속 이렇게 해서 자 틀린 건 2번. 요 12번과 관련된 이 강화된 소방시설 적용에 대한 요 특례조항도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즉 화재 예방법상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의 종류와 자격, 그다음에 선임 인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죠. 그래서 자, 아파트는 그죠, 아파트인데요. 300세대 이상 맞았네요. 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이제 보조자를 또 선임을 해야 되고요. 자,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 업무에 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조자 선임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1년 이상은 안 되죠. 기준이 2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틀렸고. 자, 나머지 또 있죠. 우리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같은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이 소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그 해당 이 기숙사가 이 시설물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굳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조자 선임 대상이 또 있죠. 공동주택 중 기숙사라든가 또 누가 있어요? 의료라든가 그죠? 의료시설. 그다음에 이제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이제 수련 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더 있죠. 근데 숙박시설도 꼭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공동주택증 기숙사나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은 이와 같이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굳이 보조자 선임할 필요 없죠. 하지만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관계인이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거기도 보조자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야간 휴일에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조건에만 만족하면 보조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조자 선임과 관련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소방시설법의 같은 법 시행령상 내진 설계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내진 설계 대상은 딱 세 가지 있죠.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이게 등자 붙으면 안 되고요. 및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세 가지죠. 옥내, 스프링, 물, 분무 등. 근데 5개는 당연히 이제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 되고요. 포하고 분무를 합치면 물, 분무 등으로 포함이 되니까 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15번. 자, 화재 예방법상,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다네요.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그죠, 이제 전체에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해서 부분조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종합조사 아니면 이제 뭐 부분조사. 자, 두 번째,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조사 대상 기간 사유 등을 조사 계획 및 인쇄 홈페이지 등에다가 며칠 이상 7일 이상은 이제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화재안전조사를 통지받은 관계인은 천지지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하다면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관서장에게
행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답이네요. 자, 만약에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조사를 좀 받기 곤란하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청장, 본부장, 서장, 즉 관서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3일 전까지 제출이고요. 그러면 이제 관서장은 그거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그죠? 3일 안에 결과에 대한 그 연기를 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결과를 3일 안에 이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자, 중앙소방기술시면 이거는 뭐 아까 그 1회 때 지방도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관리사는 그냥 되는데요. 관리사로서 3년 경력이 있다.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학사 이거 안 된다 그랬죠. 학사가 아니라 석사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교 교육기관 이것도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는 거죠. 2번이 아니네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1번만 되네, 1번. 16번에 1번. 여기도 4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기준이 5년 이상이니까 3년간 안 되고, 4년간 안 되고, 학사 안 되고. 이제 3년 이상이면, 관리사는 몇 년 이상이 없죠. 그냥 관리사 따면 바로 되는 거니까. 근데 3년 실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7번. 자, 특정 소방대사물의 구분으로 이번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보통 이제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볼링장. 이제 볼링장은 운동이지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제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생으로 보죠. 자, 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 휴게가 아니라 이거는 문집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운전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죠. 그죠? 운전학원? 학원인데요. 보통 이제 그 학원 같은 경우도 운전학원은 교육연구 아니죠. 보통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 학원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 이러면 이제 그 교육연구소로 가는데 운전학원은 이거는 항공 및 자동차 관련으로 가죠. 이제 정비학원 이런 거 마찬가지. 무도학원도 아니죠. 무도학원은 이제 위락으로 가는 거고. 자, 4번이 맞았네요. 종묘배양시설. 그러니까 종묘배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동물, 식물 관련시설. 이게 중요한 거는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 뭐는 안 들어가요? 동식물원은, 이건 안 들어가죠. 여기 만약에 동식물원하고 동물 관련, 동물, 식물이다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틀린 건데, 종묘배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도축, 도계, 뭐 이런 거, 뭐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동물 관련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7번에 4번이고요. 자, 18번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 우리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설정하는데 그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뭐 점수 거의 주는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19번. 이런 이제 조치명령 등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명령, 선임명령, 이행명령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조치명령 등이라고 쓰는 거죠. 이런 걸 받은 관계인은 등은 천재지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서장에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 재난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좀 이동 중이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났어요.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조치명령에 대한 연기에서 이런 거 이제 자체정보 기록부로 이런 거를 이제 압수당하고 영치당하고 이런 거는 좀 해당 사항은 없죠. 그래서 19번은 4번. 요거는 주로 어디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화재, 안전, 조사. 이 조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자체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는 거라서. 자, 요거는 화재, 안전, 조사의 연기. 이런 신청할 때, 연기 신청 사유. 요런 거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조치명령에 대한 연기 신청 사유로는 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소방시설법상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유통 중인. 자, 유통 중인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인데,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불시에 수집해서 이게 형식 승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성능 인증을 받은 또는 제품 검사 합격한 건지에 대한, 그리고 합격 표시가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 위조 변조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사는 누가 하느냐? 여기는 청장이죠, 청장. 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승인 파트에서,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는 형식 승인 파트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소방용품이 설치가 다 돼 있는 것들, 또는 이제 뭐 판매가 뭐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제품 검사에 뭐 합격받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사용을 할 때, 그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거해라, 뭐, 아니면 뭐, 수거해라, 뭐, 폐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는, 그죠. 그때는 이제 청본서장이 다 들어가는데, 이 유통 중인 그 소방용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검사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청장에 대한 권한밖에 없는 거다. 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21번은, 소방기술 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통 이제 이런 센터 관련된 거는 그 센터에서 뭐 하는 뭐 조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일단 이제 눈에 딱 띄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몇 명, 이런 거. 그래서 소방기술 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5이 아니라 18명이에요, 18. 18명 이내로 이제 구성한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소방청장이 또는 본부장이 소방청이나 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한다? 청이나 본부에 각각 설치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그죠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명이에요. 자,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화재 예방법에서 또는 이제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제 뭔가를 이제 성명이라든가 등등등 이제 게시라는데 게시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게시는 소방 대상물의 명칭이라든가 그 대상물의 등급, 소방 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선임일자 이런 거는 이제 게시를 하죠. 근데 소방 안전관리자가 자격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입자들은 그 사람이 이 사람 자격증이 있댔다네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여기에 선임이 됐구나 이런 건 궁금하죠. 근데 소방 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일을 몰라도 이 사람의 뭐는 알아야 돼요. 연락처라든가 안전관리자 연락처 자격 취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다면 안전관리자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지 근무 위치. 그럼 위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화재 수신기가 어디 있느냐. 화재 수신기 위치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이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 대상물에서. 상황실이 이제 몇 층에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대상물의 명칭과 등급, 성명과 선임일자, 연락처, 그리고 중요한 거 근무 위치. 그러니까 근무 위치는 이제 화재 수신기 위치라든가 종합상황실 위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3번입니다. 우리 이해는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좀 문제를 꼼꼼히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뭐 아마 찍기 특강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한번 1시간 안에 어떤 파트들이 또 중요한 파트들만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시간을 갖는 또 그런 뭐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23번. 자, 화재 예방법에서 시행령상 건설 현장. 요것도 중요하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통 이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라고 하면 이 건설 현장은 뭐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것들을 뭐 말하는 거죠. 자,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물의 면적이 대부분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건설 현장에도 당연히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23번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2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지하 2층 이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하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이렇게 이면서 그 연면적이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것도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상 15층이 아니라 11층이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11층에 해당하는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또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가 또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해서 여기도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야 되는 대상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건 이제 3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세 개는 이제 묶어서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층수와 관계없이 그냥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그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걸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그 건설 현장에 누구를 선임하셔라?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물을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부르죠. 그때 자 기본적으로 1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거 세 개 묶어서는요. 연면적 5,000이 공통이에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지상으로는 11층 이상, 그리고 층수는 상관없지만 냉동 창고, 냉장 창고, 아니면 냉동 냉장 창고 이런 애들. 그래서 냉동 창고나 냉장 창고 또는 이제 냉동 냉장 창고 이런 애들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근데 여기는 15층 이상이라고 기준을 틀어버렸으니까 답이 그래서 이제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도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 시험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또 올해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자, 24, 25. 자, 같은 화면에 놓고 자,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사실 우리 뭐 시험에서는 관리사 관련된 시험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은 이제 덜한데요. 그래서 일단 승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관리사에 대한 시험을 내용을 많이 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 내용은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제 관리사 시험의 그 자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자격도 자격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사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이런 내용만 좀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사에 대한 자격 인정은 이제 청장이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관리사 시험의 이제 응시 자격, 시험 방법, 과목, 이런 것들은 행안부령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기본 강의 때 정리를 해드렸던 게 뭐 하나의 이제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 뭐 자격 시험 방법, 과목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것도 등록 기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등록 기준은 뭘 갖추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전부 다 대통령령. 자, 근데 사람에 대한 자격이 되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발급하죠. 자격증 발급, 재발급, 증과 관련된 거. 사업은 등록증을 발급하죠. 등록증 발급, 재발급 이런 관련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행안부령. 그러니까 증과 관련된 거는 행안부령.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 사업에 대한 등록 기준, 이건 대통령령.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의 관리사는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소방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선해서도 안 되고요. 빌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다 걸리면 바로 자격 취소되면서 그죠? 1년에 1,000만 원 징역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요. 자,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5번.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좀 단골인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단독경비원 감지기니까요. 그래서 단독경비원 감지기 설치 대상은 누구냐?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단독경비원 감지기는 항상 미만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교육연구든 수련이든 합숙소 또는 기숙사가 있다면, 자, 교육연구시설 내에도 합숙소나 기숙사가 있을 거고요. 수련시설 내에도 합숙소나 기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단독경비원 감지기 설치 대상이고, 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해서 단독경비원 감지기 설치 대상이고요.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이 유치원, 단독경비원 감지기 설치 대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또는 기숙사, 이런 것들은, 그죠, 아기숙? 아기는 천사 같다. 그래서 아파트, 기숙사, 숙박은 1,000이 아니라 이제 600제곱미터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는 없어진 거니까, 숙박시설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단독경비 감지기는 또, 항상 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잘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또 2회, 동형 모의고사를 좀 풀어봤는데요. 하여튼 또 잘 정리하시고, 아까 1회 때 나왔던 것도 있었지만 없었던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3회 때 또 여러 가지 또 만나볼 거고,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중복되는 문제들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숙지가 잘 안 돼 있으시다면 또 잘 정리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 2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3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챕터 2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외국 공간 및 그 사택의 화재는 특수화재에 포함된다. 외국 공간 사택은 특수화재에 들어갑니다. 자,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세 가지를 지금 구분한 문제인데 외국 공간은 특수화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민 120명의 발생 화재는 대형 화재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민 100명 이상은 중요 화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건 일단 틀렸습니다. 명수는 맞아요. 100명 이상이니까. 그러나 대형 화재가 아니고 중요 화재에 들어간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료 화재는 황색이고 B급으로 표시합니다. 맞죠? 예. 목재, 섬유, 고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A급 화재고 백색으로 표시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호흡기 사용 가능 시간 산출 방법입니다. 시험이 공기호흡기 계산 방법이 시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으로 간단한 것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야, 일단 충전 압력이 350이니까 350에다가 빼기 탈출 소요 압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탈출 소요 압력이 몇입니까? 55로 봤을 때, 자, 탈출 소요 압력이 55로 봤을 때 보통요.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용기 용량 6.8이잖아요. 6.8로 곱해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당 몇 리터를 소모한다고요? 50리터니까 50을 계산하면은 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중에서 보호장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험이 나왔어요. 제가 항상 그래요. 이게 장비의 종류가 시험에 한 번 가끔씩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구조 장비가 뭐냐, 진압 장비가 뭐냐, 보조 장비가 뭐냐, 보호 장비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자, 보호 장비는 뭐냐? 그래서 보통 지휘 텐트, 공기호흡기, 이동통신 단말기 이런 것들은 말이죠. 다 보호 장비예요. 보호 장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명구조경보기는 구조 장비에 들어가요. 보통 사람들이 공기호흡기 하면 이것이 진압 장비나 아니면 구조 장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장비에 들어갑니다. 공기호흡기는 중요한 문제예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활용한 방수 요령입니다. 예, 보시죠. 자,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도. 우리가 포인트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이걸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75도. 그 다음에 어깨에 매는 방법이 있고요. 허리 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어깨가 있고 허리
그는 방법이 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물을 쏠 때 어깨에 걸어서 쏘는 게 있고 허리에 차서 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깨에 거는 방법의 경우에는 전개형 분무 노즐로 다 있잖아요. 우리가 관창이. 그게 직사 주술에 0.25 메가파스칼이 한도이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급기구의 경우에 직사로 하고 배기의 경우에는 직사 또는 분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죠.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에는 말이죠. 직사 또는 분무로 하고 배기 같은 경우에 배기의 직사로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은 직사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네, 이건 틀렸습니다. 일단 바꿔서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방수 자세는 사다리의 적정한 높이에서 가로대 한쪽 발을 낼 2단 밑이 맞아요. 야, 여러분 이 사다리를 보세요. 이것은 중간에 이것은 가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은 지주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있을 때 이걸 다리를 걸 때 2단 밑을 건다고 해야 됩니다. 예, 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데 이것은 바꿔서 얘기했다. 항상 배기 쪽에는 직사다. 배기 쪽 직사, 배기 쪽 직사, 배기 직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에 거는 방법과 허리 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허리 매는 방법은 관창을 창틀에 고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0.3에서 0.4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꿀뚝 효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꿀뚝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뚝 효과 고충금물 내외에서 온도와 기압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연적 대류 현상이다. 꿀뚝 효과라는 것은 자, 내화조 건물이 이렇게 고층 건물이 있다면 여기에 계단이 이제 쭉쭉 있겠죠. 자, 여기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1층의 출입구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옥상을 개방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방화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압을 줘야 됩니다. 기압의 문제예요. 이 꿀뚝 효과는 기압과 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기압에 따라서 이것이 밖으로 뜨겁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적 흐름입니다. 이게 꿀뚝 효과는 자연적 흐름이에요. 자, 온도와 기압 차이로 해서 나가는 자연적인 대류 현상이다. 맞습니다. 대류가 뭡니까? 대류란 것이 공기가 열을 받으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팽창하니까 그 다음에 식으면 내려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류작용이죠. 이 지구 전체가 대류 아닌가요? 자, 우리 북극에는 얼음이고 거기는 공기가 찰 것이고 대륙에는 공기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공기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온도 이동은. 그럼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가면서 바람이 생기고 태풍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자, 고층 건물에서 공기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고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압 차이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고 또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샤프트에서도 공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피스톤 역할을 하면서 공기를 끌어올려요. 공기가 움직인다는 것은 연기가 움직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스톤 역할을 하면서 이 연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정지를 시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창문이 열려있는 저층에서도 발생한다. 저층이라면 보통 2층이나 3층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이것이 꿀뚝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더욱이 창문이 열려있는 데는 꿀뚝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수평 변이 되겠죠. 창문에서 이 뒤에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쪽으로 수평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기압의 차이에 의한
열의 차이에 의한 이 고층 꿀투 효과는 없다.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고층 건물에서의 배열은 저층에서의 수직 수평보다도 복잡합니다. 고층은. 왜? 자, 고층은 굉장히 꿀투 효과는 복잡합니다. 수평 효과보다 꿀투 효과가 복잡한 이유는 꿀투 효과는 굉장히 중간에 여러 가지의 창문, 방화문,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여기서 보다 열이 들어오는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에어컨을 켜는 문제, 이런 거에서 꿀투 효과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방화문이 차단돼 있고, 이렇게 열려 있다면 굉장히 쉽게 꿀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뭐 에어컨이 설치돼서 이 실내 공기가 너무 차갑다거나 하면 또 이 공기가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공기는 뜨거운 것이 차가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냉방장치가 심하면 이 공기가 오히려 안으로 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밖에서. 그렇잖아요. 예.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틀린 것을 물었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창문이 더군다나 열려 있는 데다가 저층에서는 꿀투 효과는 없는 것이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에서 1단계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 예방 대책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재해 예방에 4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해 예방의 4원칙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는 사고 예방에 요거는 참 재해 방지에 3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쪽에는 4원칙이 있고 이 밑에는 재해 방지에 대한 3E가 있단 말이에요. 3E가 있어요. 예. 3E가 뭡니까? 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그죠? 예.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인포스먼트,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술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관리 3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재해 방지 4원칙에 밑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재해 4원칙은 뭡니까? 재해 4원칙이라 하면은 뭐 예방 가능의 원칙, 예방 가능, 그 다음에 손실 우선이잖아요. 손실 우선, 그 다음에 원인 연계, 그 다음에 대책 선정, 이렇게 4가지가 재해 예방의 4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가 있단 말이죠. 사고 예방 대책의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요 3개를 다 알아두시라는 거야. 일단은, 재해 예방의 4원칙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3E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 1단계가 뭐냐고 지금 묻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1단계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안전 조직. 이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뭡니까? 사고의 발견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평가가 3단계입니다. 그렇죠? 이 3가지를 알아두십니다. 안전, 그 다음에 사고의 발견, 분석평가. 그래서 1단계를 물었으니까 안전이 1단계죠. 안전조직.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묻는다는 것은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이걸 순서를 묻는 거예요. 왜? 이거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재해 예방 대책 4원칙은 순서를 묻지는 않아요. 그 4원칙 이런 것들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3E도 순서는 아니야. 3가지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 그렇죠? 예.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파괴되지만 탈락은 없다. 단 충격을 가할 때 작은 파편이 비산하기 때문에 방진 안경이나 헬멧 이런 것들을 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유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유리는 여러 가지, 7, 8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이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탄유리라는 것은 안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야. 플라스틱 들여서 잘라야 돼. 그죠? 그것이 방탄유리야. 그래서 보면은 이 방탄유리라는 것은 파괴는 되지만 탈락은 없어요. 파괴되지만 속에를 결국 없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잘라내든지 가스 절단기로 태워버려야 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일단 방탄유리와 맞는 거죠. 답이. 그 다음에 강화유리는 뭡니까? 여기는 회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건 회전문이야.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들어갈 때, 큰 건물에 들어갈 때 회전문, 이것이 강화유리예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망임유리는 뭡니까? 철선이 들어가야 돼. 철선 1mm. 1mm의 철선이 들어가서 나중에 유리 안에 철선을 잘라내야, 철선 절단기로 잘라내야 돼요. 이것은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칼로 잘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유리,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종류가 더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절단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유압 절단기. 자, 유압 스프레더 보겠습니다. 유압시 펌프, 유압 스트레더, 유압시 카터, 유압 램. 자, 유압 펌프, 자, 스프레더, 그 다음에 카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램. 이 종류가 있잖아요. 이 종류에 대해서 다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교가 돼야 됩니다. 스프레더는 뭡니까? 벌리고 쭉 잡아주는 거예요. 카트는 자르는 겁니다. 10에서 15도. 램은 뭡니까? 벌리는 겁니다. 피스톤으로. 다 유압을 하는 거죠.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압 호스에 카플링으로 연결시켜서 유압 호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중에서도. 자, 유압 절단기 역시 엔진 펌프에서 발생시킨 유압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유압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절단기의 손잡이를 잡고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에 옮겨서 칼날을 벌려대고 핀을 열어준다. 그렇죠. 칼날을 벌려서 핀을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유압이 들어가니까 작동이 되는 것이고, 절단난은 10에서 15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절단 대상물에 날이 수직으로 접촉되면 절단 중에 장비가 비틀어진다. 수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돼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되면 틀어집니다. 절단을 할 수가 없어요. 틀어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절단할 것이 있다면 가운데 수직으로 칼날을 양쪽에 딱 칼날을 대고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수직으로. 좋죠? 예,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조대원들이 항상 차고 있는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UIAA,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국제산학연맹이에요. 연맹이라고 합니다. UIAA입니다. 여기서는 상하단 벨트를 꼭 하라고 합니다. 위하고 밑하고 달린 밑에, 보통 우리 안전벨트는 우리가 이 허리에만 차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깨부터 이렇게 상하단으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 활동할 때는 반드시 상하단형 X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자, 대부분이 안전벨트의 허리 벨트 버클을 한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거꾸로 통과를 시켜야 안전합니다. 그냥 한 번만 통과시키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거꾸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5cm 정도를 남겨둡니다. 또 만약을 위해서 이게 더 빠질까봐.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달려있는 장비 거리는 보통 30km의 이 허리에 보면은 우리가 안전벨트에 이렇게 안전벨트가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고리의 무게가 하중이 얼마냐고 지금 묻는 건데 30kg가 아니고 10kg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달고 이러면 안 돼요. 이는 필요한 장비, 카르비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다는 거예요. 그죠? 예. 10kg입니다. 자,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보호복의 착용 순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한 2, 3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승진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이게 소방 전술이 2, 3천 페이지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소방차, 방수, 순서, 방수 정지 순서,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화학보복의 착용 순서도 시험에 이제 나왔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착용 순서에서 첫 번째 사항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예, 우리가 10번에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보통 이 보호복이 A, B, C, D 네 가지 정도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레벨 A면 최고 등급이거든요. 이것은 공교호기까지 모든 걸 다 덮어 쓰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착용 순서도 여기에 대해 레벨 A에 대한 착용 순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착용 순서할 때 제일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자 말이죠. 실린더 개방이에요. 예. 이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지개가 2번이 들어가거든요. 등지개, 예, 공격기 등지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 착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이 착용, 3번이 하이 착용, 세 가지만 알아두자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실린더 개방, 등지개 착용, 하이 착용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자. 좋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되겠습니다. 차량 사고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파악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구조대원이 현장에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화재든 뭐든 현장에 도착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바로. 화재 수사도 마찬가지야. 현장에 오면서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조 차량 주차는 사고 장소의 후면에 주차합니다. 가까운 곳에. 자, 사고가 이렇게 났으면은, 자, 우리 보세요. 이렇게 사고가 뻥 났으면은, 뻑 났잖아요. 그러면 구조 차량은 이 화재에 가까운 곳에 구조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소방활동 구역 15m를 제외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요. 아무튼 전면에 사고 장소의 전면 아니고 후면에, 여기서 후면에 주차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양방향의 차로를 통제를 하는 것이 좋다. 이 양방향을 통제를 해버리면은 교통이 얼마나 교통 체증이 오겠어요.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이쪽은 통행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오다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쪽을 열어주는 게 맞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한 방향이다, 한 방향. 사고 장소에서 가급적 먼 곳에 주차한다. 가까운 곳에 주차해야 되죠. 아니, 차를 가까운 데 주차가 돼야만 이게 활동하기가 수월할 거 아닌가요? 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도르래와 주마를 같이 합친 것이 뭐냐 있습니다. 정지형 도르래거든요. 합친 것은. 한쪽에 케임이 물고 있습니다. 역주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지형 도르래. 또 스위벨, 이건 로프 꼬임 방지하는 스위벨이거든요. 스위벨이라고 합니다. VEL이죠. 예, 스위벨. 로프 꼬임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수평 2단 도르래라는 것은 이건 텐덤입니다. 텐덤. 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평 2단을 쓰는 거죠. 텐덤이라고 합니다. 킥도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죠? 양쪽에다가 카르빈을 걸어서 내 몸에 우리가 밀착시킬 수 있는
내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답은 정지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다음 시간에도 한번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어백. 자, 커플링으로 공기 용기와 압력 조절기 에어백을 연결할 때 가능한 손으로 한다. 예, 손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자, 에어백은 공기용기 분배를 연결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거기에 압력 조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손으로 연결 다 하죠. 자, 두 개의 백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에 백을 먼저 부풀어 두 개의 백을 사용해서 처음에 올릴 때는 밑에를 먼저 올립니다. 밑부분을 먼저 넣고 위에를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뺄 때는 반대입니다. 뺄 때는 위에를 빼고 밑에를 뺍니다. 자, 이게 에어백이 있으면은 처음에 공기를 주입할 때는 1번이고 2번이 됩니다. 근데 공기를 뺄 때는, 철수할 때는 이것이 1번이 되고요. 이것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에어백을 부풀린 후에 버팀목을 준비해 두어야 된다. 에어백을 부풀리기 전에 버팀목을 준비해야 되죠. 차량이 있으면 에어백을 이렇게 작동하기 전에 버팀목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개의 에어백을 겹쳐 사용하면은 용량이 증가한다.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어쨌든 용량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숫자와 관계없이 용량은 같다. 올리는 힘은 같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쿠버 잠수 후에 14번입니다. 잠수 후에 10분 이후에 12시간 내에 실행되는 스쿠버의 잠수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재잠수라고 하죠. 총 잠수는 말이죠. 총 잠수 시간이라는 것은 예? 모든 전 잠수에다 플러스 재잠수가 들어간 것을 총 잠수 시간을 하는 거예요. 10분 후부터 12시간 내에 실행되는 건 재잠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해서 총 잠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정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할 때 5m 거리에서 5분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안전정지라고 그래요. 이거는 감압병과 질소마취와 관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듭은 말이죠. 굵으면 안 됩니다. 매듭은 작아야 됩니다. 작고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매듭이 통과할 일이 많거든요. 뭐 어디 장비 사이에 아니면 어디 무슨 나무 사이에 어디 사이에 우리가 물체 사이에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매듭은 작아야 됩니다. 사용 후에 간편하게 해체할 때 쉬워야 돼요. 왜? 긴급한데 풀기가 어려우면 안 돼요. 예, 풀기가 쉬워야 됩니다. 매듭이란 것은 묶기 쉽고 풀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또 자연적으로 풀리지 않아야 한다도 맞죠. 예. 자연적으로 풀리면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거죠. 또 묶기가 쉬워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틀렸어요. 가늘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것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들것의. 주로 고지대, 저지대, 산악 딱 나와야 됩니다. 바스켓. 이거는 물에서도 순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다가 환자를 해놓고서 묶어 놓고서요. 이걸 고정을 시키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립니다. 수평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까와 긴척주고 전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의자형 들 것은 뭡니까? 보통 우리가 뭐 계단 내려가고 할 때 의자형 들 것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바스켓 들 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수심이 30m일 때의 공기 소모율을 물었습니다. 자, 대기가 1이라고 했을 때 20이면은 3기압이 되는 것이고요. 30이면은 4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다 강의를 했고, 여러분, 자, 그럼 4기압이면 뭡니까? 4기압 곱하기 1.15리터를 하면은 뭐가 돼? 6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당 60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m일 때 수심 30m면은 분당 60리터의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30m면 4기압이니까요. 4기압 곱하기 1.5를 하면은 60이 되는 거죠. 15를 하면은 15리터 하면 60리터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다.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에 보면은 화재 시의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색은 변합니다. 그렇죠? 예. 자, 콘크리트로 색은 변하는데 몇 도에서 무슨 색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시험 나온 적도 있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깔이 변화되는 색상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230도까지는 정상이에요. 230도가 너무 올랐으면 이제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분홍입니다. 연분홍을 외워두세요. 자, 연분홍 붉은색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분홍 붉은색, 회색, 한갈색이에요. 그렇죠? 자, 석회암은 요 한갈색인데 여기에 석회암일 땐 이것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이다.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 된다. 연분홍 붉은색 회황입니다. 연분홍 붉은색 회황입니다. 연분홍 붉은색 회황입니다. 됐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는 이게 와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와이어의 강도는 10배 이상이 맞습니다. 하중에 10배 이상을 버틸 수가 있고요. 끊어져도 평소 이동 속도의 4배가 아니고 1.4배입니다. 1.3배, 1.4배 되면 조속기가 작동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는 충격 완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했죠. 완화 장치. 뭡니까? 스프링이 있고요. 유압이 있습니다. 과속 과정에 대해서는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에 되겠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굴착 공사할 때 토사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 깊이는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깊이는 얼마나 되느냐. 자, 우리가 이 토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깊이 얼마서부터는 방지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1.5m입니다. 1.5m 깊이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토사 방지 조치를 막아야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1번 보면 스타트 분류법에서 한자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을 묻습니다. 스타트 분류법에서 한자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 세 가지가 있죠. 스타트 분류법에서. 세 가지. 자, 의식, 호흡, 맥박입니다. 혈압은 아니죠. 예.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일단 스타트 분류법은 뭡니까? 그럴 수 있는 환자는 딴 데로 보내놓고 남아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긴급이냐,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지연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멀쩡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다시 우리가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스타트 분류법이에요. 답은 2번에 되겠고,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 부분에 위치한 관절의 정상 구조에서
정상 구조에서 어긋난 경우로 정상 구조에서 어긋났어요. 그래서 관절 부위에 심한 굴곡, 그 다음에 신전으로 발생한다. 손가락 관절과 어깨 그리고 엉덩이에서 종종 발생을 하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탈구죠. 예, 우리 어깨 빠진다 그러잖아요. 어깨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탈구입니다. 골절은 뭡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염자는 뭡니까? 뒤틀리는 겁니다. 좌상은 뭐죠? 힘줄이 늘어나는 것이죠. 좌상이에요. 이건 용어의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초기의 부정 반응에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부정 분노죠. 이 순수는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정 분노입니다. 일단은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요. 부정 분노,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가고, 그 다음에 절망을 하고 수용을 하죠. 이 5개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초기에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이어집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죽어야 되냐? 분노를 합니다. 그 다음엔 인정을 좀 하죠. 협상을. 아, 뭐 어쩔 수 없다.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을 했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인체 해부학적 기본 용어에서 안쪽과 가쪽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 이게 앞이고요. D입니다. 이게 가운데는 기에서부터 쭉 겨드랑 어깨로부터 이렇게 잘라지는 걸 앞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운데가 쭉 코, 배꼽 가운데로 쭉 자르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중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선을 하는 거예요. 자, 안쪽과 가쪽이란 뭐냐 물었습니다. 자, 안쪽과 가쪽은 이 중앙선에서 가까이 붙이면 안쪽이고 떨어져 있으면 먼 쪽인 거죠.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겨드랑이로 놔줄 수 있는 거, 이건 앞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앞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코에서 배꼽으로 쭉 내려오는 거, 그죠? 예, 이것을 좌우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좌우. 그 다음에 중앙선에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안쪽, 멀리 떨어지는 손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중앙선에서.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가쪽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번, 중앙선 가까이 멀리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답이 3번이다 이거죠. 답이 3번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앙선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쫙 자르면은 중앙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쪽이고, 멀리 손가락,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네. 이거는 가쪽이지. 그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구급차 현장 도착 시의 배치 요령인데요. 구급차 배치입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환자를 실어야 되는데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멀리 있어서는 안 되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고로 전기줄이 지면에 노출된 경우에는 전봇대를 반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전기줄이 이렇게, 전봇대가 있는데 전기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전기줄이. 그러면은 이걸 반경으로 해서 여기에다 구급차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차량 화재는 30m입니다. 30m예요. 폭발물은 600에서 800m가 맞습니다. 포인트를 찍어버려요, 그냥. 차 300이에요. 폭발물은 600에서 800입니다. 그럼 뭐 지나가는 거야. 자꾸 시험 보는데 뭐 다 읽어봐요. 포인트 딱딱 나오면은 이건 찍으면 끝나는 거지. 다 읽어보고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시간 안에 시험 못 봐. 그죠? 네. 구급 차량의 전면이 주행 차량, 구급 차량이 앞에 가는데 앞에 주행 차량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럴 경우에 경광등과 전조등을 켜고 비상등을 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바꿔서 얘기한 거야. 경광등과 전조등을 끄고 비상등만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는 차에 방해 조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비상등만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예. 자, 챕터 2번 2편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